반갑습니다. 저는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입니다. 자, 아트 살롱 세 번째입니다. 이번 주에 어떤 화가죠? 다들 아시죠? 품격의 리얼리즘 화가 벨라스케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리얼리즘, 사실주의는 사조 이름이긴 해요. 보통 19세기 쿠르베 같은 화가 사조를 말하는데, 근데 그림 성향을 말하는 거기도 합니다. 리얼리즘이 어떤 성향인지를 벨라스케스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바모스 할게요. 자, 이분이에요. 혹시 스페인 마드리드 여행 다녀오신 분 계시나요? 몇 분 계시고, 프라도 가셨고요. 네, 그쵸. 많이 아시겠네요. 자, 일단은 스페인을 대표하는 화가인데 16세기가 르네상스고 17세기가 바로크입니다. 17세기 때의 스페인 최고의 화가였습니다. 옛날에 최고의 화가는 즉 궁정화가예요. 화가의 최고의 명예는 궁정화가인데 세비야 출신이에요. 그 재능이 들켰어요. AI가 반응을 하네요. 세비야 축구 클럽이 먼저 나오네요. AI가. 세비야가 예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게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할 때 첫 출항한 항구 도시예요. 내륙인데 왜 항구 도시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강 때문에. 과달키르 강이 대서양이랑 이어지거든요. 그 대항해 시대 때부터 이제 무역의 중심지다 보니까 도시가 부유하면 미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세비야 이발사 엘까르멘 이런 오페라가 나온 게 그런 이유 때문이죠. 세비야 배경이고 또 집시들도 나오는 이야기가 엘까르멘입니다. 그 예술이 발달한 도시 세비야 출신인데 왕의 초상화를 우연히 그릴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잘 그린 거예요. 그래서 24살 때 궁정화가가 됩니다. 데뷔를 한 거예요. 이거는 좀 드문 케이스죠. 자, 그리고 왕이 입범받고 계속 급승진하다가 왕궁에서 근무 4년 차에 왕의 의정관, 그리고 계속 승진하다가 53년 차에 말년이죠. 왕실 관리장이에요. 그게 그렇게 따지면 왕궁에서 서열이 세 번째 됩니다. 화가가 우리나라 조선 따지면 영의정, 자의정 정도 한 거예요. 이건 드문 케이스거든요. 원래 말단 하급 귀족이에요. 거의 귀족으로 치지도 않은 그런 가문인데 승진을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계속 올라가다가 귀족이 된 거죠. 근데 귀족 중에 최고의 기사 자기가 산티아고 기사 자기인데 그거를 하잡았습니다. 워낙 귀족들 반대가 심했는데도 왕이 그걸 받아내죠. 승진을 통해서 예술의 자율성이라고 써놨거든요. 옛날에는 그림을 화가가 그리고 싶은 걸 못 그렸어요. 주문 제작이기 때문에. 그 종교가 지배된 세상에서 마음대로 그릴 수 있는 그 권리조차 보통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워낙 이뻐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리고 싶은 걸 진짜 많이 그렸어요. 그걸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탈리아 2번 다녀오거든요. 그 계기로 그림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시대 때나 후원가를 잘 만나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펠리페 4세였어요. 작년 합스부르크 전시회 다녀오신 분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때 초상화 있었을 거예요, 아마. 펠리페 4세. 그 당시 펠리페 2세의 아들이 펠리페 3세, 3세 아들이 4세입니다. 근데 이거 저 옛날에 몰랐는데 그러면 4세니까 아들이 그러면 펠리페 5세겠지, 아들이? 아니에요. 내가 왕이 됐는데 조상 중에 이름이 겹쳐요. 근데 최근 조상 중에 끝이 펠리페 4세였어요. 그러면 내가 5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이더라고요. 저는 스페인 살면서 알았습니다. 이 왕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무능력했던 왕이에요. 그리고 합스부르크 왕가 하면 제가 워낙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근친 결혼에 따른 부작용, 주걱턱이 꽤 심한 왕입니다. 펠리페 2세 할아버지도 되게 심했거든요. 그게 아버지 까를 5세도 되게 심했는데 그 하나 말씀드리면 이전에는 보정해줍니다, 화가들. 근데 이 벨라스케스는 사실주의 리얼리즘 성향이라서 아주 보정은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꽤 실물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외모는 약간 많이 보정 안 하지만 그래도 되게 멋있게 그려준 편입니다. 정치에 관심 없고 맨날 사냥하고 그림 수집만 하는 거예요. 예술의 조예가 깊어요. 근데 이런 능력만 있어도 당대 백성들이 힘들어하지만 후손들이 혜택을 많이 봅니다. 지금 사람들이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죠. 프라도 미술관 덕분에 그 컬렉션을 엄청 규모를 이제 불린 게 이 왕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벨라스케스 재능을 알아봤죠. 사냥의 신이 왜 사냥의 신이냐면 하루에 12시간 사냥을 해요. 한 해만 멧돼지 150마리, 늑대 400마리, 사슴 600마리를 잡았습니다. 천부적인 재능이죠. 정치는 관심 없고 사냥터 아닌데도 사냥하려고 왕궁 만들어 놓고 일부러 남쪽에서 풀어놓게 사냥터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사냥하는 그 초상화를 그렸고 또 역시 벨라스케스의 그림입니다. 사실주의 성향 보면 약간 저채도죠. 이런 것도 좀 보시면 좋습니다. 오늘 하이라이트 라스 메니나스 시녀들이라는 작품이 역사적인 명작이죠. 98년도, 97년도인가에 전 세계 미술학자들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역사상 최고의 회화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1위가 다빈치 모나리자가 아니라 벨라스케스 시녀들을 뽑았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역사적으로 높게 평가받는 게 이 작품이죠. 그 다음에 이 벨라스케스의 영향을 받은 대표 화가가 근대 사실주의의 거장 구스타프 크루베입니다. 구스타프 크루베의 화가의 작업실이라는 그림 기억나시나요? 오래된 구독자는 없는가 봐요.
화가의 작업실에서 자신의 모습이 나와요. 쿠룹에 그림 그린 자신. 그것도 시녀들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워낙 존경을 했던 후배라서. 물론 국가는 다르지만. 그리고 마네도 되게 존경을 했고요. 에두아르 마네. 살바도르 달리도 스페인의 후배죠. 스페인을 대표하는 현대미술 거장입니다. 초현실주의로 유명하죠. 자, 그리고 피카소는 종합 아티스트죠. 큐비즘을 창시했던 화가입니다. 바람둥이로 유명하죠. 벨라스케스도 바람 폈습니다. 그리고 클림트 되게 존경을 했어요. 세상에는 두 명의 화가가 있다. 나 클림트. 그리고 자신감이 쩔죠. 이분도 바람둥이였죠. 엄청난 빈의 그 카사노바였어요. 그리고 이 가운을 계속 입고 작업하거든요. 행사 때도 이 파란 가운을 입고 다녔대요. 이게 항상 노팬티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짜관 얘기 아니에요. 진짜 그런 얘기 있어요. 그래서 이 클림트가 이 그림을 그렸거든요. 프리차 리틀러라는 되게 아르누보 스타일이죠. 이런 패턴 무늬 보면 디자인적이고. 그래서 이 당시에 클림트 에곤 실레는 디자이너이면서 화가이기도 했었어요. 디자이너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 과도기 때는 둘 다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 패션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바로 이 벨라스케스, 스페인 먼 선배의 마리아 테레사라는 왕녀를 그린 패션에서 따온 거예요. 이게 스페인에서 유행했던 헤어스타일이었거든요. 이분도 약간 턱이 길죠? 근데 역사적인 왕비입니다. 어디 시집가냐면 태양왕, 프랑스 윗나라죠. 태양왕 루이 14세의 왕비가 됩니다. 유럽 왕들은 그들끼리 결혼을 하니까. 그래서 이 결혼 때문에 나중에 합스부르크 왕가가 대가 끊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릉 왕가가 온 계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프랑스 루브르 가면 이분 초상화 있을 거예요. 여러 개 있으니까. 루이 14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분도 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루이 14세가 워낙 유명하고 미술사를 바꾸는 데 일조를 하는 인물이니까. 이런 그림 보실 기회는 많이 없었을 거예요. 워낙 유명한 그림만 알려져 있으니까. 자, 초창기 볼게요. 세비야 살았을 때 파체코라는 스승 밑에서 그림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빛과 밝음과 어둠 대비가 심하죠. 그러니까 바로크의 원조 화가 이탈리아의 카라바조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저체도죠. 자, 와인 따르는 장면. 사실주의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일찌감치 어릴 때부터 사실주의 성향입니다. 아주 화려한 귀족들만 그린 게 아니라 하층민들도 많이 그렸죠. 서민들의 문화. 음식도 되게 또 간편하죠. 이 그림을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 이따가 시녀들 특히 제가 터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벨라스케스 하면 터치가 되게 쪼개져요. 그린 듯 만 듯 대충 그린 것 같아요. 가까이서 보면. 그래서 이 화가 좀 성의가 없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그림들만 보면. 그런데 초창기 때는 거의 정밀묘사 수준으로 그렸다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이건 표현력이 진짜 뛰어나요. 그러니까 눈으로 본 건 진짜 똑같이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어릴 때부터 이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아, 원래 저런 스타일이구나. 그냥 터치 되게 쿨하게 그린 화가였구나 생각하지만 원래는 플랑드르 화가처럼 플랑드르 하면 아주 디테일한 묘사가 특징이라고 그랬죠. 그런 스킬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세비야라는 도시가 중개무역으로 발달한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플랑드르가 많이 했어요. 중개무역으로. 플랑드르 회화의 영향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걸 좀 아시면 좋아요. 그래서 플랑드르의 디테일도 흡수한 게 세비야다. 그걸 벨라스케스도 일찌감치 구사했었다라는 거죠. 보세요. 뒤에 금속 질감도 플랑드르 스타일입니다. 이런 것도. 스코틀랜드 있대요. 작년에 그 마르가리타 공주 초상화 왔을 때 가까이 보신 분들 이런 터치예요. 터치 막 날아갑니다. 제대로 디테일하게 그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거는 멀리서 봤을 때 사진 같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요. 이게 진짜 고수입니다. 이게 더 대단한 거예요. 힘 빼고 그렸는데 더 진짜처럼 보인다는 거죠. 스승님이 이분이에요. 세비야의 스승 프란시스코 파체코. 스승의 영향을 받았을 때입니다. 현재 아까 그림들은 이 스승의 따님과 결혼해요. 장인 어른이 됩니다. 세비야에서 가장 잘 나가는 화가인데 이때만 해도 어린 뭐 벨라스케스 별 볼일 없는 화가와 왜 딸을 결혼시킬까 그럴 수도 있지만 사이가 최고의 화가가 되잖아요. 딸 결혼 되게 잘 시킨 거기도 하죠. 물론 바람 폈지만. 자, 근데 그 마드리드의 왕궁에서 일하는 이 귀족 폰세카가 벨라스케스의 스승 파체코와 좀 연이 있어요. 지인이에요. 근데 내 제자 좀 잘 그리는데 한번 볼래? 근데 초상화 그린 거 보니까 장난 아닌 거예요. 그래서 폰세카한테 초상화를 시킨 겁니다. 근데 이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펠레페 사세가 부른 거예요. 한번 잘 그린 그 어린애 있다며 한번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마드리드 가서 한번 그려보라고. 생각보다 너무 빨리 그린 거예요. 이 그림 아닙니다. 그때 그림 없어요. 너무 빨리 완성했는데 보통 화가들, 공정화가들보다 훨씬 난 거예요. 그래서 너네 가족 짐 싸고 이사와 마드리드 방 하나 줄게. 전속 계약을 맺습니다. 정식 궁정화가가 돼요. 대신에 조건이 초상화 1년에 몇 점 그려야 돼 이런 거. 개인 주문도 뭐 따로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되게 드문 케이스예요. 왕궁에 궁정화가 3명이거든요. 그중에 1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왕의 얼굴 그릴 권리는 막내한테만 줘요. 벨라스케스. 선배들 되게 짜증나겠죠. 그래서 치기 질투가 심했습니다. 질투했던 선배 궁정화가들이 귀족들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벨라스케스는 얼굴만 잘 그려. 이게 별거 없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이 계속 들리니까 벨라스케스를 불렀습니다. 근데 물어봤대요. 펠리페 4세가 너 진짜 얼굴만 잘 그리는 거 사실이냐고, 너 어떻게 생각해? 이런 말이 많던데 이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영광입니다. 왜냐면 저는 아직 인간의 얼굴 하나 제대로 그린 화가 본 적이 없습니다. 말 되게 잘하죠. 이런 게 보면 지금 스타성이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좀 자신감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굳이 핑계 안 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귀족들이 당시 스페인에서도 유행했던 게 티치아노, 라파엘로가 이탈리아 르네상스 화가들처럼, 이탈리아 하면 우아한 스타일이니까 좀 그렇게 그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벨라스케스 아까 보셨지만 색깔도 약간 저체도고 투박하게 그리거든요. 왕궁에 있을 때는 터치가 점점 쪼개지면서 쿨하게 그립니다. 근데 이렇게 요구하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아하게 못 그린다. 나는 세련된 기법으로 2등이 되더니 차라리 평범하고 투박한 기법으로 1등이 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진짜 말 정말 재치있게 잘하죠. 자신감입니다, 이런 거는. 이게 어릴 때부터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궁정화가 선배들이 되게 질투하니까 아예 다른 제3자 거장 화가 심사위원 불러놓고 그림 대회를 엽니다, 왕궁에서. 최고의 화가 실력을 거뒀는데 막내가 1등을 했대요. 예, 그리고 실력으로 아예 이제 콧대를 눌러놨죠. 그런 게 벨라스케스였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젊은 시절에 왕궁에, 마드리드 왕궁 출장 왔던 당대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우리가 잘 아는 플란더스의 개 고향 유명한 루벤스라는 화가가 외교관 사절단이기도 했었어요. 마드리드 출장 왔을 때 워낙 또 이제 유명한 화가니까 거장은 거장을 알아본다고 젊은 벨라스케스 그림을 되게 칭찬하면서 되게 친해집니다. 둘이 또 친구가 돼요. 전시 교류도 하고. 근데 루벤스가 발전적인 조언을 하거든요. 지금도 너무 좋지만 나는 이탈리아 여행 갔다 오면서 너무 많은 걸 배웠다고, 너도 한번 이탈리아 여행 가는 거, 거기서 그림 좀 배워오는 거 추천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행 자체가 유학이죠, 당시에는. 그때 좋은 자극을 받고 이탈리아 여행을 가요. 물론 왕궁에서 출장 보내준 거기도 해요. 간 김에 그림 왕의 이제 심부름꾼 역할을 하니까 좋은 그림 좀 사와, 내가 너만 믿고 다 맡길게. 그러니까 당시에 벨라스케스는 큐레이터 역할도 해요. 왕실 의정관도 하고 행사 담당, 재정 담당도 하고, 그 다음에 스타일리스트기도 해요. 다 합니다. 그림 그릴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의외로. 근데 이탈리아 또 갔을 때 왕이 너무 이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아꼈던 게 바로 벨라스케스죠. 근데 왕이 워낙 이뻐하다 보니까 귀족들이 그렇게 반대했는데 바로 산티아고 기사단 자기를 주는데, 이거는 교황청 허락까지 받아야 돼요. 귀족 여론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서신본에서 교황의 허락까지 받아서 그 반대 여론 무릅쓰고 산티아고 기사단 자기를 줍니다. 산티아고가 스페인 북부의 유명한 까미노, 그 성지 순례길 할 때 산티아고 그 같은 말이에요. 산티아고 순례길 유명하잖아요. 중세 때 유명한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그 성지로 가는 길에 그 산적들, 도적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신자들을 보호하는 기사단이 유래돼서 산티아고 기사단이 된 거예요. 가문의 최고의 영예입니다, 이거는. 귀족 중에 진짜 귀족이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림 신하들 완성했을 때만 해도 기사자기 받기 전이에요. 완성하고 난 뒤에 기사자기를 받았으니까 너무 자랑스럽죠. 그래서 일부러 따로 그린 겁니다, 이거. 십자가 자랑하려고. 이 사연이 있죠. 이따가 이제 신하들 보시면 또 나옵니다. 자, 그러다 좀 진화를 해요. 루벤스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 사실주의 성향만 그리니까. 스페인에서는 그래서 신화를 많이 못 그렸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신화도 종교잖아요, 원래. 정통 카톨릭 가장 보수적인 국가에서 그래서 신화조차 그리기 힘들었던 시대이거든요. 펠리페 4세가 벨라스케스 너무 이뻐하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 신화 그림을 그리게 된 겁니다. 이게 거의 최초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바쿠스, 디오니소스 주제로 그렸거든요. 이 디오니소스, 바쿠스 하면 또 유명한 화가가 약간 선배, 이탈리아의 카라바조의 디오니소스 되게 유명하잖아요. 항상 볼 때마다 그림도 좋지만 이 와인잔이 탐나더라고요. 이 와인잔. 그러니까 신을 그리면 이렇게 우아하게 미화시킵니다. 보통 그래요. 벨라스케스의 같은 신이지만 이 성향이 얼마나 다른지를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카라바조도 약간 사실주의적인 성향이 있긴 하거든요. 약간 성적인 취향일 수도 있는데 약간 동성애가 약간 묻어나는 그림을 좀 그려요. 꽃미남 스타일 좀 그리죠. 자, 이거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 같은 신인데 이렇게 그렸어요. 뭔가 다르죠, 분위기가. 뭐가 달라요? 배 나왔죠. 술의 신이니까 와인 많이 마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인간미있게 술배를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휴머니즘적이에요. 세련되게 몸짱으로 굳이 그릴 필요 있나. 꽃미남으로 술 많이 마시니까 술의 신답게 술배를 그려놓은 겁니다. 이런 인간미. 옆에 있는 아재들, 원래 그래서 신화 주변에 이쁜 사람들만 그려요. 젊은 미소년이나 우아한 이런 거 그립니다. 근데 이 동네 아재들 그렸는데 한 사발씩 와인 막 들이키고, 근데 이게 이 진짜 리얼함을 이제 주기 위해서, 스페인 하면 포도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와인도 유명하고, 실제 이제 중부 지방 카스티아 지방의 농부들 모델을 실제 고용해서 그린 겁니다. 실제 지방의 포도밭에 옛날 스페인 아재들이, 시골 가면 스페인 지금도 이 아재들 이런 스타일이에요. 술 한잔 취하고 막 말 되게 많고 그래요. 엄청 빨갛죠. 이 얼굴 닮지 않았나요? 우리나라 분들이 오면 영화배우 황정민 닮았다는 얘기 진짜 많이. 근데 이게 있습니다.
원래 지금 더워 죽겠는데 뜨거운 옷을 입혀놨어요. 딱 봐도 여름인데 지금 포도나무 이파리 열려있고 신이니까 그나마 이제 상반신은 탈이 있지만 옷을 많이 가려놨죠. 근데 실제 이 당시만 해도 벨라스케스가 인체가 약간 자신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옷을 좀 많이 가려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벨라스케스는 얼굴만 잘 그린다는 말이 꼭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그걸 좀 재치 있게 받아친 거긴 하죠. 출정할 무렵에 이탈리아 하면 누드화를 진짜 잘 그리잖아요. 근데 그 영향받고 그림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다른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다 벗겨놓죠. 불카누스의 대장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외국물 먹으니까 이렇게 또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워낙 거장이니까 기본기가 워낙 특출하니까 조금만 봐도 감을 잡는 거죠. 르네상스와 바로크의 차이를 지금 비교하기 힘들죠. 르네상스 화가들 그림이 없으니까. 근데 르네상스 때의 성공 무슨 귀족들 초상화 보면요, 표정이 그렇게 드러나진 않아요. 르네상스는 격식을 되게 차리거든요. 막 뛰어다녀도 안 돼요. 표정도 그렇게 막 환해 웃거나 그런 거 없고. 근데 술 취하고 기분 좋은 아재들 그렸잖아요. 술 취해서 술집에서 사진 찍는다니까 막 찍는 포즈처럼. 이게 바로크 표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재밌지만 입카누스 이 이야기를 알면 더 재밌죠. 이 불카누스의 대장간이라는 제목 모르면 그냥 어디 대장간에 그냥 인물들을 그려놓은 것 같죠. 그나마 이게 딱 봐도 신처럼 보이니까 신화의 일화구나라는 걸 약간 알아챌 뿐이지, 여기만 보면 그냥 사실주의, 그냥 실제 대장간 인물화를 그린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알고 보면 이 사람이 주인공 신이에요. 신이 신 같지가 않죠. 물론 몸은 아까보다 좋아졌지만, 노동을 많이 한 장근육이 많지만 얼굴은 그렇게 주인공 스타일은 아니죠. 근데 이게 또 신화가 그래요. 헤파이스토스, 불카누스가 추남 중에 추남이었죠. 신들 중에 제일 못생겼습니다. 능력은 너무 좋고 대장간에서 몸 만드는 도구가 없죠. 이거 마법이에요. 다 시킨 거 다 만들어요. 별의별 도구를. 근데 이 제우스가 인재가 탐나니까 너 나한테 오라고. 그러면 되게 이쁜 여자 줄게. 그게 바로 비너스. 비너스를 강제로 시집 보냅니다. 이 불카누스 가장 추남 신한테. 근데 또 이 남자는 여자 관심 없고 일밖에 몰라요. 비너스는 외롭죠. 남자 추남이고 맨날 일만 하고, 이 남편 불카누스가 일하러 간 틈을 타서 전쟁의 신 마르스와 바람피죠. 보티첼리가 그린 우아한 그림도 있거든요. 아폴론이 그걸 엿본 거예요. 딱 걸렸다. 그래서 일하던 와중에 불카누스 찾아와서 너 아내 지금 보고 왔는데 비너스 지금 바람피고 있던데. 그러니까 지금 난리 난 순간을 포착한 거예요. 이 남편 얼굴 일그러져 있고 공방의 조수들 이 표정 보세요. 입 벌리고 있는 거. 헐. 지금으로 따지면 사장님의 사모님 지금 발언할 때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도 지금 어떻게 이거 이 상황, 그 긴장감 넘치는 상황을 포착한 게 이 그림이란 거죠. 이런 그림이 잘 없었어요. 이런 게 표정으로 뭔가를 영국적 요소처럼 보여준다는 거, 이거 알면 재밌어요. 표정을 그래서 봐야 돼요. 특히 벨라스케스가 표정 묘사를 너무 잘 구사합니다. 다른 화가와도 또 달라요. 이런 매력이 있다는 거를 알고 보면 너무 좋은 거죠. 이것도 역시 프라도 미술관이 있습니다. 아까 바쿠스 그림도 있고 재밌는 그림 너무 많죠. 제가 맨날 보니까 그 되게 귀한 그림인지 몰랐어요. 맨날 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다시 오니까 내셔널 갤러리 그 그림 온 것도 너무 귀해가지고 줄 서서 보잖아요. 전 세계에서 루벤스 그림 제일 많은 데가 그 프라도고, 티치아노도 어디 가도 대접받는 그림인데 너무 남아돌아서 지겨워서 안 보는 수준입니다. 필리페 4세 이제 좀 나이 드시고 기력이 쇠약해졌을 때입니다. 스페인이 한참 망해갈 때입니다. 대항해 시대 때 최고의 국가에서 이제 하나둘씩 전쟁에 패하면서 나락으로 떨어질 때입니다. 이 왕의 이제 표정과도 좀 어울린 것 같아요. 시대적 분위기가.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해서 지금의 남미 땅에서 약탈해온 그 재정으로 최고의 국가가 된 게 스페인이에요, 솔직히. 그 많은 돈들 잘 굴렸으면 지금 미국 못지않게 엄청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망해간 이유 말씀드리면, 일단은 인재를 내쳤습니다. 유대인이 돈을 잘 알잖아요.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그 유대인들 종교적인 이유로 다 추방령을 내렸어요. 이슬람인들도 농사일, 노동일 그걸 다 담당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슬람 추방령 엄청나게 내렸어요. 농사 지을 사람 없죠. 식료품 값 급등하고 유대인들 돈 잘 굴릴 사람도 없고 국가 재정이 파탄납니다. 스페인이 16세기 때 세계 최강이었어요. 무적함대 시절. 근데 국민들은 못 살았습니다. 나라는 최강이었지만 귀족 왕족들의 사치도 너무 심했죠. 일단 스페인이라는 카톨릭 국가에서는 종교화를 많이 그리거나 아니면 귀족들, 왕족 초상화만 그려야 돼요. 그런데 이런 그림도 많이 그립니다. 왕궁에 일했던, 소외받았던 이런 하층민들. 이 바에카스 소년이라는 이 작품은 이 아이가 지적장애인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의 순수함 이런 거를 그렸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이제 결점이 컴플렉스가 드러나지 않게 배려를 좀 항상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벨라스케스식 터치가 나와요. 그림도 거기 있죠.
그리고 당시 왕궁에는 난쟁이들이 많았거든요. 광대입니다. 제목이 잘 나와 있어요. 엘프리모 초상화라고 불리거든요. 난쟁이 초상화인데, 그러니까 귀족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단 일 하는데 서적 관리하는 관리인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난쟁이가 되게 지적이었대요. 그래서 책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연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초상화에서 책을 들고 있다는 것은 그게 책의 성서책이면 신앙심을 암시하고 책이 옆에 있으면 그 지적인 그 지성을 상징해요. 비록 하층민 이지만 되게 아랫사람으로 소외받지만 이 사람의 그 매력을 부각시키는 걸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난쟁이라는 컴플렉스가 안 드러나게끔 주로 앉혀놓고 많이 그렸대요. 그러니까 되게 배려하는 것도 있는 거죠. 벨라스케스의 그 휴머니즘도 되게 감동적인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종교화 그렸을 때 몇 개 안 돼요, 의외로. 스페인에선 종교화를 많이 그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 시대 때면. 그러니까 별로 없다는 것도 신기해요. 이전에 십자가 그리스도와 분위기가 진짜 다릅니다. 이거 직접 보면요, 진짜 사람이 진짜 십자가에 찔려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사실적으로 그려서. 그 고통이 극적으로 느껴지는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성은이 자국에서 피가 막 흘러내리는 그걸 그대로 포착했어요. 못 자고 이것도 되게 사실적으로 그려졌고, 이 십자가 그림 보면 되게 경건해지는 이런 게 있어요, 직접 보면. 자, 그리고 이런 성모 마리아도 하나 봤거든요. 다른 그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림은 또 색채도 이쁘게 그리는 화가예요. 굉장히 어여쁘게 성모 대관식을 그린 그림이죠. 그리스도와 신이 이렇게 왕관을 씌워주고 있는 모습. 카톨릭 국가다 보니까 성모 대관식 주제가 어쩔 수 없이 많습니다. 이 색감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색채도 정말 매력 있게 쓰는 화가구나 라는 거죠. 자, 성령을 상징하는 도상이 빛과 비둘기죠. 이제 이전에 제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터치, 투박한 터치는 자주 나옵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이 모델도 그렇고 이따 나오지만 이때 이탈리아 출장 갔을 때로 보거든요. 이 여인이 부인이 아니라 이탈리아 출장 갔을 때의 여자친구로 추측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바람 폈다고 그랬죠. 브레다 함락이라고 해서 16세기 말부터 17세기까지 네덜란드가 원래 스페인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립된 왕국이 아니었거든요. 돈은 많았지만. 근데 종교적인 갈등이 있죠. 종교개혁 이후에 네덜란드 쪽은 신교도들이니까 개신교 사람들이고 종교적으로도 약간 핍박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세금을 너무 높게 책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종교 전쟁이기도 하죠. 근데 스페인 군대가 승리를 한 거예요. 브레다 성을 함락했습니다. 뒤에 배경이 그 브레다 성이죠. 어디 쪽에 스페인일까요, 그러면? 그렇죠. 창 끝 보세요. 딱 각이 있죠. 승리한 걸 암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한 스페인 덕장이죠. 아우, 좀 위로하는, 그럴 수 있지, 좀 미안하네. 그리고 왼쪽에 네덜란드 장군이 성의 키를 이렇게 넘겨주는 모습입니다. 되게 굴욕적인 순간인데 승자는 그래도 되게 예의를 갖추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죠. 그리고 반대쪽 네덜란드 군대는 창끝이 힘이 없죠. 일부러 대조시켜 놓은 거예요. 실제 이랬을까요? 스페인 관점에서의 그림이죠. 그래서 스페인을 미화시킨 겁니다. 승자지만 예를 갖추는 덕장이다라는 걸 강조한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막장이었대요. 피비린내가 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꽤 오래 걸렸어요. 5년 넘게 걸렸습니다. 완성했을 때가 1635년도거든요. 이제 브레다 성을 함락했을 때는 한참 전이에요. 완성하고 나니까 브레다 성이 함락당했어요. 네덜란드가 이 땅을 빼앗은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우승골 당했죠. 굴욕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엑스트라로 벨라스케스 초상화를 숨겨놨어요. 약간 즐기는 화가가 꽤 있거든요. 엘 그레코도 그렇고 라파엘로도 그렇고. 8년 전 월드컵인가? 네덜란드하고 스페인하고 경기했는데 하샤스가 알까기가 6대인가? 불협패한 적이 있어요. 당시 무적하면서 스페인 최강이었을 때 네덜란드한테 개박살 나서 스페인 신문에서는 브레다 함락이 제한될 것이다 이렇게 기사를 쓴 거예요, 패러디에서. 근데 스페인이 엄청 개박살 나다 보니까 네덜란드에서 이 그림 패러디에서 진짜 브레다 함락이 제한됐다고, 그래서 이거 패러디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역사적인 그림이라서 그런 일화가 있었죠. 여러분 잘 듣고 계시나요? 네. 또 다른 난쟁이입니다. 광대인데 또 역시 컴플렉스가 안 느껴지던 최대한 배려해서 앉혀놨습니다. 그죠? 왕자의 게임에 나오는 그 배우 닮았다는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 유명한 배우. 실제 난쟁이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왕궁에는. 그리고 천에 비치는 시스루 느낌을 진짜처럼 표현했습니다. 근데 가까이서 보면 진짜 대충 그어놨어요. 근데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이건 말로 좀 이야기하기 그렇습니다. 이걸 좀 가까이서 봤을 때 그 징크가 나오니까. 자, 그리고 벨라스케스 하면 정말 유명한 초상화 중에 하나가 이노센스 교황 10세거든요. 이전 르네상스 시대 때의 이 교황을 그린 최고의 그림이 아마도 라파엘로 그림인 것 같아요. 교황 몇 분 그렸거든요. 정말 잘 그렸긴 했지만 어쨌든 그림은 그림이지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사파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정말 잘 그렸지만. 근데 그게 최고의 기술이었어요. 테크니션이었어요, 라파엘로가, 이탈리아에서. 근데 바로 그때 벨라스케스에 의해서 진화가 됩니다. 이
발광하는 천 느낌, 이게 진짜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캐치하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냥 모르면 지금 사진처럼 그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게 뭐 그냥 그림이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당시의 초상화들과 비교했을 때 이 그림은 압도적이에요. 근데 솔직히 당시 스페인은 변방이었거든요. 당시 뭐 미술의 최고의 지역이 여전히 이탈리아 쪽이거든요. 떠오르는 지역이 이제 뭐 파리 정도? 미술 변방에서 온 이 화가가 잘 그린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렇게 그려버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초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표정을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교황이 이제 성격이 좀 까칠했대요. 날카로운 성격조차 잘 드러나게끔 이 내면까지 잘 포착한 화가라고 많이 평가를 하죠. 근데 뒤에 터치 보면요, 진짜 쿨하게 그린 화가란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뒤에 날라다니는 터치를 굳이 마무리를 안 해요. 이 화가의 성향입니다. 근데 이 첫 느낌을 이후에 스페인의 후배 소료야라는 화가가 영향받아서 그림을 그린 게 꽤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트라는 화가도 이 비슷한 터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관계만 알면 그걸 또 연관시켜서 보는 재미가 있어요. 이 이노센치아 교황을 싫어했는지 모르겠는데 프란시스 베이컨은 오마주는 아닌 것 같은 느낌으로 패러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통받는 교황처럼 이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통받는 인간은 고깃덩어리라는 느낌으로 표현한 게 프란시스 베이컨 현대미술 거장이죠. 그래서 이 베이컨의 그림이 유명하다 보니까 원작 이 그림도 더 유명해진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그림도 되게 유명하죠. 이번에 내셔널 갤러리에서 이 그림이 왔으면 저는 엄청 더 박수 쳤을 거예요. 와, 이 그림이 오다니. 근데 조금 아쉽죠. 그래서 올해 가장 좀 기대했던 전시인데 작년 합스부르크만큼은 흥행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작년 합스부르크 전시가 전 세계 흥행 랭킹 3위였거든요. 전 세계 박물관, 미술관 전부 다 합해서. 이 그림이 거기 있습니다. 내셔널 갤러리. 근데 이거 빌려주면요, 거기 여행객들 컴플레인 엄청 걸걸요. 이 그림 보러 거기까지 갔는데 출장 가 있으면 간혹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이 그림이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그래서 신화를 일단 그렸죠. 바쿠스, 불카누스도 그렇고. 근데 누드화는 용납이 안 돼요, 원래 스페인에서. 유럽에서 가장 보수적인 나라라서. 그래서 신화를 잘 안 그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펠리페 4세가 벨라스케스 하고 싶은 거 다의 마인드잖아요. 누드화까지 그린 게 이 그림입니다. 너무 대놓고는 못 그리니까 뒷모습을 그린 것 같아요. 제 추측입니다. 누드화를 보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 당시 그 시대의 미의 관점을 대변합니다. 근데 다른 지역 보면 살이 굉장히 풍만한 게 있어요. 근데 벨라스케스는 사실주의 성향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의 미의 관점과 많이 다르진 않죠. 근데 이 여자 누굴까요? 모델이? 여친일 가능성이 많대요. 자기 부인이 아니라 이탈리아 여행 갔을 때 그 여친을 그렸을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얼굴 역광을 흐렸죠. 근데 또 은밀한 시선이 딱 느껴진 게 뭐냐면, 이 여인의 누드를 바라볼 때 눈 마주치면 좀 민망하겠죠. 그러니까 거울 봤을 때는 그림 보는 관객이 딱 맞춰요. 그래서 되게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듭니다. 관음증적인 시점, 그런 것도 이제 연관이 되고, 이 벨라스케스도 좀 영향을 받은 거예요. 루벤스의 거울 보는 비너스가 있거든요. 근데 미적 취향이 또 다른 게, 루벤스는 성적으로 풍만한 여인에 대한 그 취향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시대에 그렇지만 이 미적인 그 취향은 완전히 다르다. 지역별로 다르고 개인적인 취향도 있겠죠. 그런 걸 또 보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큐피트가 있으니까 비너스인 거예요. 근데 만약 큐피트 없으면 외설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진짜 이상하죠. 큐피트면 신을 그린 거니까 누드화 어느 정도 허용돼. 근데 진짜 실존한 인간을 그렸다, 그러면 끌려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이상하지 않나요? 그냥 어차피 모델은 인간인데. 당시 근데 그게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후대에 고야의 옷을 벗은 마야가 논란이 됐던 거예요. 종교화가 아니라 진짜 인간을 그려서. 그거를 보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시녀들이 나왔습니다. 시녀들만 해도 진짜 오래 걸리고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벨라스케스 그림만 이렇게 오랫동안 한강위로 묶은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라스 메니나스, 프라도 미술관의 슈퍼스타죠. 이 그림 보러 오는 거예요. 일부러 마드리드까지 여행 온다는 거는 레알 마드리드 구장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어서. 일단은 구도, 황금비례로 평가를 해요. 어떻게 해도 다 맞아떨어진 황금비례다. 컴포스로 따도 과학적으로 비례가 다 맞아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도 그렇고. 저는 이제 그림 초창기 공부할 때,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걸 다 과학적으로 그렸을까 했는데, 비례 이야기요, 앞으로 믿지 마세요. 억지로 짜맞힌 겁니다, 이런 거. 어떻게 해가지고 수학 공식하면 삼각형 어디든 맞아요. 그리고 어정쩡하게 맞춘 거 보여드릴까요? 왜 여기에다가 맞춰요, 억지로? 요 끝에도 아니고. 여기 왜 여기를 맞춰요? 여기 오차 꽤 심하죠. 여러분, 그래서 미술사 책 다 믿지 마세요. 제 책도 믿지 마세요. 뭐냐면 내가 모르겠다 싶은 거를 억지로 받아들이지 말란 얘기예요. 미술사 학자들이 썼다고 나는 와닿진 않지만
유명한 사람 썼으면 맞겠지.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내 자신의 눈이 진짜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제 책에 썼거든요. 이게 검증해보면요, 아니라는 주장이 꽤 논문도 있고 있어요. 앞으로 황금비례 믿지 마세요. 우리 사진 배울 때 황금비례 하면 아름다운 구두 나온다고 가르치죠.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비례가 맞은 거에 그게 맞아 떨어져요. 화가들 그러면 제가 가지고 황금비례 재서 그리냐? 저는 그런 화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감 보고 그리지,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억지로 짜맞힌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모나리자, 황금비례 1대 1.618 그거 다 맞았다고 해가지고 비례 다 계산했다고 다큐도 많이 나와요. 수학자 이미 주장한 건데, 인간의 눈이 고정된 비례에 아름다움이 반응한다는 어떠한 근거도 전혀 없어요. 그리고 황금비례에 맞다고 하는 것들 알고 보면 오차가 너무 심합니다. 1대 1.618 1대 1.6이 아니라 1.8도 억지로 맞춰놔요. 이것처럼 모나리자가 특히 그래요. 피보나치 수열 되게 유명하죠. 황금비례 그거 맞는 거 없어요. 앵무족에 그거 맞는 거 없어요. 앵무족에도. 파르테논 신전 황금비례 아니에요. 오차 엄청 심합니다. 피라미드도 안 맞아요. 믿지 마세요. 자신의 눈을 믿으세요. 차라리 그게 맞습니다. 우리 공주님, 마그레타 공주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이 변천사 볼게요. 너무 귀엽죠? 2살, 3살 때. 3살 때 또 너무 귀엽고, 우리 5살 때 무렵에 이 모습이 작년에 나왔었죠. 너무 이뻤어요. 저는 합스부르크 전시 때 아예 다른 거 기대 안 해요. 왜냐면 유럽에 이미 너무 명작들 많고 많이 봐왔으니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거 얘기하면 재수없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봤냐고. 갔다 온 사람들도 그 얘기예요. 아니 거기 남아도는 게 그런 그림들이었구나 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유명한데, 그래서 이 그림 보러 갔어요. 이 그림만 봐도 충분히 돈의 아까운 전시가 아니다. 이 그림 너무 귀한 거니까 이걸 빌려줬으니까.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 터치 보는 포인트 있잖아요. 멀리서 봤을 때랑 가까이서 봤을 때 그 차이 포인트를 또 보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귀엽게 그려서 그냥 모르고 봐도 너무 매력적인 그림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스토리가 너무 많으니까 이 아이 또 불쌍하잖아요. 너무 이쁜 아이가 이제 어른들 권력의 욕심 때문에 근친 결혼 너무 많이 해보니까 조상들이 이렇게 자라면서 턱이 계속 튀어나오는 거죠. 그리고 시집갈 무렵에 이게 뭐예요? 웃자간 얘기 아니에요. 조상들이 그렇게 권력에 탐나서 아이들을 희생시킨 거잖아요.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 얼마 안 돼도 다 죽잖아요. 오래 못 살고. 우리는 이제 권력이 더 중요해. 일단 애는 무조건 많이 낳아. 서바이벌이야. 살아남은 애들만 살아남고 물려주는 거지. 그래서 몰락하게 된 거죠. 대가 끊깁니다. 근데 이 아이도 병학하다 보니까 22살 땐가 둘째인가 셋째 아이 낳다가 죽죠. 오래 못 삽니다. 웬만한 아이들. 왜 그랬을까요? 카메라 없던 시절. 삼촌인가 친척 오빠한테 결혼하잖아요. 당신 부인감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프로필 사진이. 프로필용. 아까 마리아 테레자 공주 초상도 루이 14세 중매용 초상화예요. 다 당시에는. 불쌍하죠. 근데 아까 펠리페 4세의 아들 왕자 때 일제감기 죽고 공주 죽고 죽은 자식 진짜 많아요. 병약하게 살아남은 카릴로스 2세 아들이 있었는데 걸음마를 6살 때 된. 너무 병약하니까 지적 장애아 수준이었어요. 말도 잘 못했어요. 더듬거리고 숫자도 1, 2, 3, 4, 5, 6, 7, 8, 9, 10 너무 느리게 세고 그랬던 왕입니다. 그나마 우아하게 그려준 거예요. 다른 궁정 화가가. 그래서 이때 대가 끊기죠. 자식을 못 낳다 보니까. 그래서 유럽 왕국 간의 전쟁입니다. 그게 세계대전이었어요. 거의 유럽 국가 간에 서로 왕이 계승하려고. 그래서 그때 승리한 게 프랑스다 보니까 프랑스의 부르봉 왕가가 스페인의 왕으로 온 겁니다. 근데 친척이라서 바뀌었다고 하기도 그래요. 왜냐면 또 왕족들끼리 다 친척들끼리니까. 그러니까 유럽의 옛날 왕국 간의 전쟁은요, 친척들끼리의 싸움이에요. 이권 전쟁입니다. 원래 친척들끼리 더 사이 안 좋잖아요. 옛날 그 역사가 증명합니다. 자, 이걸 재현해 놓은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이 비밀스러운 그림 일단은 소개할게요. 일단 벨라스케스 초상화죠. 그림을 그리는 자신. 그리고 당시 왕궁의 사람들인데 제목이 시녀들이잖아요. 시녀들이라는 이 제목 자체를 아예 무시해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 그림이 완성됐을 때 사람들은 펠리페 4세의 가족들이라고 불렸대요. 그러니까 원래 제목이 시녀들이 아니었어요. 이 그림은 19세기 이후에 프라도 미술관에 옮겨지면서 미술관 자체에서 지어진 별명입니다. 시녀들 2명밖에 안 돼요. 메인 이 둘. 시녀들은 하층민이 아니에요. 뼈대 있는 가문의 귀족들만 시녀 역할을 하는 거죠. 영국도 그랬죠. 그래서 옷감이 그래서 귀족티가 나는 겁니다. 귀여운 마르가레타 공주. 아까 작년에 왔던 그 초상화랑 같은 패션이죠. 아무튼 그 주인공 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당시 광대가 많았다고 그랬죠. 광대는 당시에 왕족 전담 개그맨 역할도 했습니다. 아이랑 놀아준 역할을 많이 해요. 왕족들은 외롭거든요. 친구가 없어요. 귀족들과 같이 살아나지 않잖아요. 싸움 나서 왕족 피난다고 생각해봐요. 그 귀족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른 지성의 키높이가 똑같은 이 광대들과 그래 놀아주게 시켰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작은 광대는 강아지와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다른 그 시종 역할을 하는 2사람, 그리고 또 다른 시종 뒤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 누굴까요? 왕족 부부. 턱 기니까 펠리페 4세잖아요. 그리고 마리아나 왕비인데 이분 오래 못 삽니다. 이분도
여기까지 일단. 도대체 이게 무슨 장면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림은 너무 잘 그리고 좋은데 너무 궁금한 거죠. 그래서 학자들 간에 지금까지도 이게 무슨 장면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여러 가정이 있긴 하거든요. 그걸 정리해서 첫 번째로 할게요. 첫 번째, 왕을 그리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 왕이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딸 공주가 아빠 엄마 보러 놀러 온 거죠. 그러니까 약간 방해될 수 있으니까 시녀가 차 같은 거 이렇게 이거 드시죠 하면서 옆으로 이제 안내하는 장면이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이 있죠. 초점이 약간 흐려서 그런데 차 같은 거잖아요. 이거 까맣게 연기 나거든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 핏기 없는 피부가 미해관점이었어요. 그게 유행이었으니까.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이 차가 아니라 그 수은을 가열한 그 연기가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 근친 결혼에서 안 그래도 병확한데 몸에 해로운 짓도 많이 시킨 거죠. 그래서 왕족 초상화 보면 핏기 없는 피부가 그래서 많은 거기도 해요. 자, 그리고 이후 과정인데 이런 상황이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 보러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왕국 예법이 있잖아요. 왕은 예법에 따르면 반대쪽으로 가야 된대요. 이렇게 반대로. 그래서 거울이 비치려면 이 반대가 돼야 되는 거죠. 거울이가 가정했을 때. 근데 이게 만약 그림이라고 하면 예법이 맞거든요. 딱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림이 아니냐라는 약간 추측이 있는데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일단은 단독 부부 초상화는 잘 안 그립니다. 관례적으로 그런 문화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아예 부부만 단독으로 그린 그림이 아예 존재 자체가 없었습니다. 기록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림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건 논란이 거의 아닙니다. 그러면 그럼 뭘까? 예법도 안 맞고 이런 얘기 못 듣고도 감이 빠른 분들은 딱 그거 하신 분도 간혹 있더라고요. 진짜 눈치 빠른 분들 중에 이거 느낌이 큰 거울 앞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거울에 생각하세요. 큰 거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벨라스케스가 거울을 그대로 카피하는 거예요. 그 과정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 지금 거울 앞에 모여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저기 맨 뒤에 거울에 왕이 비친 거죠. 괜찮은 주장 같죠? 그럴싸해요. 이 그림을 실제 봤을 때의 괜찮은 포인트가 뭐냐면 손거울 대고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서 있는지를 유추할 수 있겠죠. 왜냐면 거울을 카피한 그림이니까 좌우 반전이. 그럼 다시 좌우 반전시키면 원래대로 가겠죠. 그래서 이걸 공부하고 오신 분들은 손거울 준비해서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드뭅니다. 거의 드물긴 한데 진짜 있긴 해요. 그 유러피언 중에 한 번 봤거든요. 아, 실제 이렇게 서 있었겠구나 이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가리타의 이때까지의 모든 초상화들 있잖아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고개 방향. 같은 쪽이네 다. 왼쪽 보고 있어요 다. 제가 봤을 때는 얼짱각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척이 비대칭일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가장 이쁜 각도가 했을 때 정면 봤을 때는 뭐 유행인 것도 있지만 이쪽이 제일 이쁘지 않았을까. 하나같이 다 똑같아요. 근데 유일하게 다른 게 이 시녀들 이 그림이. 그러면 진짜 거울이라는 게 설득력 있죠. 근데 여기에서 모순이 또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왕과 앙비가 거울에 비친다는 얘기는 어쨌든 이 신하들과 마가레타 공주 화가까지 해서 어쨌든 거울 앞에 있어야 저기 뒤에 비치지 않을까요? 그죠? 이해하시죠? 이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이해 처음에 안 갔어요. 어쨌든 사람이 있어야 비친다는 거예요. 있어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울 뚫고 갈 수는 없으니까 지금 코앞에 뒤통수가 보여야 돼요. 그래야 저기 비칠 거니까. 그럼 귀신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이상한 그림이죠. 그래서 되게 수수께끼인 거예요. 근데 또 막 연구를 하다가 이런 주장까지 있습니다. 여기 어디 사각지대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거울이고요. 그 다음에 벨라스케스는 거울을 카피해서 이렇게 그림 그리죠. 그래서 왕광비는 여기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저기 이쪽에 있는 거울, 작은 거울에 이 시선과 마주치는 거라는 거죠. 진짜 복잡하죠. 근데 이 각도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진짜 이상한 그림이죠. 근데 이게 워낙 좀 비밀이 많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연구 대상인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이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제목이 원래 펠리페 4세의 가족이라고 불렸다며요. 그러면 왕과 앙비는 가장 돋보이는 자리에 그려져야 정상이에요. 이제까지 모든 왕족 초상은 다 그렇습니다. 왕과 앙비는 콩만을 거울에 비치게 해놓고 자신 화관을 더 주인공처럼 그려놓고 다른 궁정화가 같았으면 잘렸습니다. 안 돼요. 큰일 나요. 근데 의외로 펠리페 4세가 자기 집무실에 걸어놓고 정말 좋아했던 그림이래요. 정말 애착을 가졌던 그림이에요. 왕이 오케이 사인하고 승낙했으니까 완성했겠죠. 그것도. 그러면 진짜 의미가 뭘까? 그러면 혹시 그러니까 거울 이런 거 연출 모순인 거 떠나서 어쨌든 우리가 그러니까 왕이 여기 서 있어서 비치는 느낌이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우리의 눈이요 시점이 왕이 대해서 바라본 시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왕인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림 안에 등장하진 않지만 작게 거울 안에 간접적으로 비치지만 내가 주인공인데 내 관점에서 본 일상을 그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왕이고. 그래서 왕이 좋아하지 않았을까. 관점이 다르죠. 이제까지 모든 회화라는 공식을 완전히 비껴나간 거거든요. 왜 공식을 깬 거냐면 주인공이 원래는 그림 안에 들어가야 돼요. 회화라는 모든 장르는 주인공, 등장인물은 그림 안에 들어가야 되고 관찰자는 화가죠. 화가는 그림 바깥에서 봅니다.
그죠? 근데 이건 반대가 돼버렸어요. 관찰자에 대한 화가가 그림 안에 등장해버리고 그림 속에서 그림 바깥 세상을 그리고 있죠. 되게 이상한 그림이죠. 그리고 주인공은 그림 바깥에서 관찰자가 돼서 안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조연인지 이거를 되게 헷갈리게 만드는,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인가, 관찰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이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들을 보는 게 아니라 이들이 우리를 관찰하는 듯한, 신기하게 그런 묘한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후배들도 많이 연구하지만 여러 철학자들도 연구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유명한 철학자로 유명하죠.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통해서 되게 뭔가 철학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영상 매체가 있어서 제3자가 돼서 우리의 모습도 보잖아요. 옛날엔 그런 방법이 없었죠. 유일하게 바라보는 방법은 거울밖에 없어요. 근데 거울은 진짜가 아니죠. 좌우가 반전이니까 가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약간 그런 걸 되묻게 하는 그림이 아니냐. 우리는 좌우가 반대된 상황만 보고 사니까 진짜 우리가 뭘 하는지 모르고 산다, 이런 명언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 들을 때마다, 이거 이야기를 듣고 이 그림 볼 때마다 진짜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조연인지 진짜 헷갈리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자신의 모습을 진짜 보지 못하고 사네, 한 번도. 그런 생각도 들고 다양한 의문을 던지게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자, 이 그림을 연구한 사람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알라 프리마 아까 말씀드렸고, 이거는 보세요. 이거 터치 난잡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감상하시려면 앞으로 벨라스케스 후기에 그린 거, 특히 초창기에는 워낙 정밀 묘사처럼 그렸으니까, 후기에 그린 거는 터치가 날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린 것 같아요. 심지어는 여기는 안 나오지만 손톱조차 묘사를 안 했어요. 손톱도 안 그려놔요. 그러면 대충 그렸으면 그림도 망할 것 같은데 멀리서 보면 이게 3D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니까 그냥 실감은 안 나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 그림 속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3D 효과가 나요. 이거는 제가 말한다고 그게 전달이 안 됩니다, 솔직히. 이 그림 보고 다른 건너편 방 그림하고 비교하면 이 압도적이에요. 3D 안경 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만큼 그 빛을 많이 연구하는 화가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일찌감치 알았던 화가가 아니냐, 카메라 원리. 왜냐면 카메라 옵스큐라라는 기계를 이미 썼던 화가도 있었으니까. 그 시대에는 베르메르도 그렇고 다빈치도 이전 세대에 썼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의 그 기계를 사용한 게 아니냐. 그러면 더 형태도 그렇고 빛을 더 객관적으로 재현하는 데 유리하거든요. 카메라 옵스큐라는 카메라에 시적격되는 그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작년에 봤을 때 제가 일부러 멀리서도 보고 가까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매력적인 그림이죠. 그래서 그 벨라스케스 추종자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한 분이 살바도르 달리. 살바도르 달리는 숫자에 집착해서 1, 2, 3, 4, 5, 6, 7로 이렇게 구별해놨어요. 근데 이게 딱 그림 7, 화가 7, 뒤에 보는 사람도 7이죠.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 뭐냐면 소실점이라고 하죠. 소실점은 관찰자의 눈높이가 돼요. 바라본 눈높이가 시점이 되거든요. 하필이면 뒤에 있는 이 남자 이름이 따로 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거든요. 이 남자의 시점과 똑같아요. 그래서 달리는 약간 초현실주의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제3의 자아가 이 사람이 아닐까, 바깥에서 본 다른 관찰자를 그려놓은 게 아니냐라는 되게 어려운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도 7, 화가 자신도 7, 뒤에 있는 저 사람도 7, 또 다른 자아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리고 재미있는 해석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뒤에 있는 남자를 확대한 그림이 따로 있어요. 이건 달리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피카소 미술관이 있습니다. 이건 바르셀로나. 그래서 습작만 해도 20여 점 넘게 했어요. 말년에 시녀들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피카소식으로 약간의 큐비즘이 접목이 된 여러 그림을 그렸죠. 이런 그림도 있고 다 시녀들 패러디입니다. 보테로라고 이제 남미 되게 유명한 화가죠. 시녀들의 마그레타 공주를 귀엽게 통통하게 패러디했습니다. 그리고 레고처럼 비슷하게 귀엽게 그리는 이런 화가도 있어요, 솔레르. 근데 이건 좀 예심 만든 거지 이 외에 진짜 많습니다. 이 그림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만큼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모방되고 오마주된 그림이기도 해요. 존경했던 후배들이 많은데 마네가 이 그림 영향받아서 바야돌리드 파블로라고 해서 이 그림이 배경이 없이 인물과 그림자만으로 3D 효과를 냈어요.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발목 있잖아요. 완전 평면으로 그려놨어요. 블랙 그냥 평면으로. 입체적인 터치를 아예 안 했어요. 밝음도 없어요. 근데 멀리서 보면 그냥 진짜 같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 옛날에 미술 시간에 원기둥 그리잖아요. 실제로 원기둥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밝음, 중간, 어두면, 반사광하면 3D로 보이는 거를 억지로 만드는 공식이라서 그거를 시킵니다. 주입식. 근데 그거는 주입식이라고 교과서적인 거지, 실제 빛은요 사방에서 자연광이 많기 때문에 그 공식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르네상스 때까지 화가들은 그 공식대로 그렸습니다. 형태는 똑같이 그리더라도 칠할 때 그래도 안 보고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공식대로의 빛과 진짜 빛 다르죠.
근데 이 화가는 공식적인 빛이 아니라 진짜를 그렸다는 거예요. 간혹 사진, 흑백 사진에서 이게 평면을 볼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게 더 현실적이죠. 왜냐면 현실은 교과서적인 빛을 공책 다 깨니까. 이게 진짜 사실주의입니다. 관찰을 제대로 했다는 건 이런 거예요. 억지로 원기둥으로 그렸다고 이게 입체가 된 게 아니라 그걸 깼을 때 오히려 더 진짜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식도 깼던 화가가 이 벨라스케스란 거죠. 그걸 재치있게 좀 오마주해서 그린 게 마네, 피리 부는 소년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되게 유명합니다. 마네의 여자친구지만 소년으로 표현한 피리 부는 소년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은 진짜 평면처럼 그려놨죠. 이 그림 보고 되게 큰 자극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